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부정입니다. 오늘은 교재 우주관 부록편으로 하도와 낙서 그리고 천간지지 8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증산도의 진리책 4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책을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도와 낙서는 상제님께서 천명으로 계시로서 자연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신물로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도는 지금부터 5600년 전 배달국 시대에 천부경에 도통을 하셨던 태오 복희씨께서 백두산에서 천재를 올리신 후 송화강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용마의 등에 나타난 상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낙서는 지금부터 4200년 전 하나라의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중에 낙수에서 나온 커다란 거북이 등에 드리워진 상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낙서를 지고 나온 그 금거북이 등에 276, 438, 951이라는 수를 새겨서 바다에 놓아준 분이 바로 고조선의 시조 되시는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군께서 바다에 이 거북이를 놓아주면서 이것을 얻은 자는 성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낙수에서 이 거북이가 어부에게 잡히고 그 옆을 지나던 우임금이 이 거북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도와 낙서 이 두 그림은 우리의 눈이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천지의 조화세계, 그 오묘한 이법을 상수의 원리로, 즉 숫자의 원리로 밝혀주는 우주 변화의 암호 해독판으로서 신의 가르침을 자연수, 숫자로 표현한 진리의 원뿌리요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성구를 보시면 귀마일도 금산하여 기천년간 기만리로다. 자, 거북이 귀자에 말마자입니다. 자, 하도와 낙서를 지고 나온 신물들이 거북이와 말이기 때문에 귀만은 하도와 낙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하도와 낙서의 판도로 펼쳐진 금산하, 지금의 산하. 즉, 하도 낙서의 판도란 뜻은 하도와 낙서가 품고 있는 상과 원리대로 펼쳐진 지금의 세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상이 기천년간 기만리로다. 즉 수천 년의 수만리에 펼쳐져 있구나.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운행이 모두 하도와 낙서의 판도로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도부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리책에 보면 하도에 대해서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대무변한 대우주를 마음속에 담는 기분으로 하도를 보세요. 하도는 우주의 생명이 구성된 원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천지의 이치를 보여줍니다. 하도의 중심부는 무진장한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리고 중심부를 둘러싼 외부는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이라는 시공에 따라 우주 생명의 4개의 기운, 즉 목, 화, 금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는 우주의 창조, 생성의 원틀을 밝혀서 사정방, 사계절의 변화 정신을 상수로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1, 2, 3, 4라는 천지 기운이 중앙의 오토를 매개로 하여 각기 변화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현상계는 아름다운 창조와 변화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도는 천부경에서 선언된 1에서 10까지의 수가 시간과 공간의 좌표 위에 제각기 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를 보시면 일단 무형의 기운을 나타내는 생수인 1, 2, 3, 4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2, 3, 4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북방에 상제님께서는 동직이라고 하신 통일의 기운,
오행으로는 수기운의 숫자인 1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의 수기가 생명의 근본 자리입니다. 만물은 모두 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부경에서 일시무시라는 일시의 자리입니다. 자, 이 물은 음을 상징하지만 그 속에 생명의 양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수로는 양수로 1을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반대편 남방에는 여름의 분열 기운인 화기를 상징하는 2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기운은 양의 기운이지만 그 속에 과도한 분열로 양기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음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수로는 음수인 2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방에는 목기운을 상징하는 3이 놓여져 있습니다. 3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합니다. 1과 2의 기운이 상반된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음양으로 결합하여 나온 수로 여기서 처음 만물이 화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방에는 금기운을 상징하는 4를 놓았습니다. 4는 봄, 여름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수렴 통일을 시작하는 상입니다. 자, 이렇게 놓여진 1, 2, 3, 4가 음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중성생명인 오토가 생성이 됩니다. 5는 양성 에너지와 음성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봄, 여름의 양의 시간의 상수인 목화, 화는 2와 3이 되겠습니다. 2와 3의 합이 5이고 가을과 겨울의 시간인 상수가 1과 4인데 그것을 합쳐도 역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는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는 어느 편도 치우치지 않아서 중매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 이 오토가 중매자 역할을 하면서 우주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가 중매자 역할로 내면의 생수인, 즉 기운을 나타내는 생수인 1, 2, 3, 4에게 자신의 반려자인 성수 6, 7, 8, 9를 만들어줌으로써 내면의 기운만이 아닌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일수는 오토의 중매로 자신의 짝인 육수를 얻게 됩니다. 일수는 통일의 기운만을 상징하지만 육수는 실제로 이 통일의 수기운이 현실화된 물을 상징합니다. 자, 이화는 오토의 중매로 칠화를 자신의 짝인 칠화를 얻게 됩니다. 이는 분열을 상징하는 생수이고 기운이고 칠화는 화기운이 현실화된 실제 불을 상징합니다. 같은 원리로 삼목은 팔목을 또 사금은 구금을 짝으로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토는 중앙의 오토는 스스로 변화, 자화해서 10토를 만들어냅니다. 우주는 이 오토와 10토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매 순간 돌아가게 됩니다. 우주는 오토를 만들어야 우주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10토를 만들어야 그 우주 운동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를 황극이라고 하고 10토는 무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삼극사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도 내 몸에 이 토를 생성하고 그 변화를 깨닫는 것이 궁극의 진리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도의 전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도는 우주가 창조되는 모습과 성장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원시 반본을 통해 완성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6, 7, 8, 9는 현상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현상 세계 내부 안쪽에는 1, 2, 3, 4라는 각각의 생수들,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에는 우주 생명의 고향인 생명의 바다, 즉 오토와
10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양수들은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음수들은 검은색으로 마치 바둑판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주운동의 근본이 음양운동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방위마다, 동서남북 각 방위마다 생수와 성수가 음양으로 짝을 이루며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에는 1과 6, 동방에는 3과 8, 남방에는 2와 7, 서방에는 4와 9, 중앙에는 5와 10 이렇게 음양이 짝을 이루어서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좌선 왼쪽으로 돌면서 통일운동이 완성되는 십천 후천 세계에 상생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 상생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시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좌선하면서 상생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낙서를 보시면 낙서는 선천의 생장, 상극시대를 통해 통일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입니다. 역시 음양을 상징하는 흰 점과 검은색 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점을 살펴보면요. 낙서는 중앙에 10토가 없습니다. 중앙에는 5토만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낙서라는 것은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도기적 과정, 미완성 성숙의 과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주운동의 완전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내 방위에 있는 성수와 생수의 짝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흰색의 양수들은 동서남북 사정방에 양수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검정색의 음수들은 간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2, 4, 6, 8이라는 이런 음수들은 간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은 양기운이 주도하는,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하도의 남방의 이칠화, 서방의 사구금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사구금이 와 있고 서방에 이칠화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금화가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자, 금화교역은 가을의 금기운이 여름 화기운 속으로 들어가서 미리 불기운을 싸고 포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서는 선천의 상극의 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낙서의 운동을 보시면 자, 우선 오른쪽으로 돌면서 서로 상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하는 이런 상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천 상극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도와 낙서는 우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두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도서가 바로 하도와 낙서에서 온 말입니다. 자, 다음은 천간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성구를 보시면 상제님께서는 12지지 무령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시대의 도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천 성경을 건설할 때 크게 쓸 것이니라 하시며 익히 공부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환단고기 삼성기를 보면 6천년 전에 12지지 신장을 언급하는 부분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다음 성구 말씀 보시면 천하사가 어떻게 되옵니까? 여쭤본 최덕겸 성도에게 천관과 지지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이 속에 상제임 천하사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제임 천지공사는
우주 변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해야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지는 오행 기운이 진퇴하고 왕래하면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 하늘에서 변화 운동을 할 때는 그것을 운이라고 하고, 땅에서 변화할 때는 그것을 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운기 또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오행을 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히 운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땅의 오행을 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운동을 받아서 기로서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의 오운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상화라는 불이 하나 더 생겨서 육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운과 하늘의 오운과 땅의 육기가 각각 음양으로 분화해서 10개의 천관, 12개의 지지, 즉 10천관, 12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증산도 진리책 30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천간에서 간이란 글자를 보시면 이 간은 줄기 간자입니다. 변화의 큰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지자는 가지 지자입니다. 큰 줄거리에서 뻗어나간 변화의 모습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 변화의 큰 줄거리만 던져주고 그것을 땅이 받아서 다양하게 가지를 쳐서 현실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교재 그림에 먼저 천간 부분을 보시면,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순환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갑과 을이 목기운이고, 병과 정은 화기운, 그다음 무와 기는 토기운, 경과 신은 금기운, 임과 개는 수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갑은 양목이 되어서 삼목이 되고, 그다음에 을은 음목이 돼서 팔목이 됩니다. 자, 갑부터 시작해서 홀수 번째 자리에는 양간, 짝수 번째 자리에는 음간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은 세 번째 와 있으니까 화 중에서도 양간이니까 7화. 정은 네 번째 있으니까 화 중에서도 음간인 2화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경은 구금이 되고, 신은 사금이 됩니다. 그리고 임은 일수가 되고, 개는 육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 무는 오토가 되고, 양토인 오토가 되고, 기는 음토인 십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지를 보시면,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천간에서 2개만 있던 토가 지지에서는 4개가 있어서 목, 화, 금수의 중간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과 묘가 목에 해당됩니다. 인묘는 목이고, 그 다음에 아침의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인시가 3시부터 5시, 또 묘시는 5시부터 7시가 되겠습니다. 자, 인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인은 양목인 삼목이 되고, 묘는 두 번째이니까 음목인 팔목이 되겠습니다. 또 사오는 화가 되는데 사는 음화인 이화가 되고, 오는 양화인 칠화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신유는 금인데 신은 양금인 구금, 유는 은금인 사금이 되겠습니다. 또 해자는 수인데 해는 음수인 육수, 자는 양수인 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술충미라는 4개의 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진술충미 중에서 진술축,
진술축은 오토이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 미토만이 완성된 토 10토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운과 육기의 변화운동 내지는 대화작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하지만 초입 도생님들과 대상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우주변화 원리 또는 증산도 진리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궤도 역시 삼역궤도까지 설명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초지식이 없는 도생님들은 어려울 수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삼역궤도 부분은 증산도 진리책이 가장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진리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8궤는 우리나라 태극기에 8개의 궤 중에서 건곤감리 4개의 궤가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성구 말씀을 보시면 상님께서는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건감간진 손이곤태는 8궤들의 이름으로 이 8궤 이치 속에 천지 만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배우신 하도와 낙서에서는 수상, 즉 숫자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상을 표현하고 이 8궤는 궤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궤는 이 걸궤자로 만물의 상을 옷걸이에 걸듯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도록 걸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8궤의 시작은 양과 음으로 시작하는 효로부터 시작합니다. 양효와 음효. 자, 양효는 양의 성질인 강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효는 음의 성질인 유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효와 음효가 또 음양으로 다시 분화가 되면 그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자, 양효 위에 양을 놓으면 태양이 되고 또 양효 위에 음을 놓으면 소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음효 위에 양을 놓으면 소양이 되고 음효 위에 다시 음효를 놓으면 태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궤를 그릴 때는 항상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 사상이 또다시 음양으로 분화하게 되면 이것이 8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태양계 위에 양의 효를 또 올려놓으면 그것은 건과가 되며 그것은 하늘의 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건천이라고 암기합니다. 첫 번째 궤는 건궤인데 하늘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궤는 두 번째는 택궤입니다. 자, 태양계 위에 음효를 올려놓으면 이것은 택궤가 되며 연못의 상을 나타냅니다. 자, 외울 때는 이것을 이태택이라고 외웁니다. 이태택. 두 번째 궤로 이름은 택궤이며 즉 연못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소음계 위에 양을 올려놓으면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됩니다. 암기할 때는 이것을 삼리화라고 해서 세 번째 꾀는 리괴이고 불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불. 자, 그 다음 소음계 위에 음효를 올려놓으면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가 됩니다. 암기는 사진뇌로 합니다. 사진뇌. 자, 네 번째 꾀는 진괴인데 우레를 상징한다 라는 의미고, 다음은 소양괴 위에 양효를 올려놓으면 손괴가 되는데 이것은 바람을 상징합니다. 암기는 오손풍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괴는 손풍이고 바람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소양괴 위에 음효를 올려놓으면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되며 이것은 암기를 육감수로 합니다. 육감수. 여섯 번째 꾀는 감괴이고 무를 상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태음괴. 태음괴 위에 양효를 올려놓으면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되며 암기는 칠간산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괴는 간괴인데 산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음괴 위에 음효를 올려놓으면 세 개가 모두 음효만 있게 되는데 이것은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됩니다. 암기는 팔곤지로 합니다. 여덟 번째 괴는 곤괴고 땅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건괴를 보시면 양효만 3개가 있습니다. 양기운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괴는 무조건 하늘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양효만 3개가 있어서 가장 강건한 모습이 이 대자연 속에서는 하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표를 보시면 건괴의 성정, 건괴의 성질이라고 하죠. 성질은 건이라고 해서 강건함이고 또 가족에서 보면 양기운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괴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체에서는 항상 양기운으로 충만해서 쉬지 않고 있는 것이 머리이다. 그래서 머리가 건괴에 해당되며 동물로서는 양기가 가장 충만한 말이 건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상으로 보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택괴인데요. 양효 2개 위에 음효가 1개 있는 것이 택괴입니다. 자, 이 맨 위에 있는 음효가 물이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질은 택괴의 성질은 열이라고 해서 아주 기쁜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연못이나 바다와 같이 우리가 고인 물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가족으로 보면 소녀라고 해서 막내딸입니다. 자, 이유는 3개의 효 중에서 개수가 적은 것이 주효가 됩니다. 그래서 택괴는 주효가 양이면 아들이 되고 주효가 음이면 딸이 됩니다. 자, 택괴는 음효가 1개, 양효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주효는 음효이기 때문에 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주효인 음효가 맨 아래에 있게 되면 큰딸, 중간에 있으면 둘째딸, 맨 위에 있으면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괴는 막내딸, 즉 소녀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 몸에서는 택괴의 상을 하고 있는 것은 물이 고여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지는 입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다음 릿괴를 보시면 릿괴는 아래 위의 양효 사이에 가운데 음효가 있는 모양으로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음효가 불이 활활 타올라 다 소멸되는 것을 막아서 불의 형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촛불의 안쪽에 있는 검은 심지 부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정을 보면 성질을 보면 화려하다고 하고 있어요. 불의 성질은 화려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는 주요인 음효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둘째 딸, 중녀가 되겠습니다. 또 인체에서는 밝은 빛을 내고 밝은 것을 보는 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릿괴는 또 가운데 주요인 음효가 나머지 양효를 결국 음효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곤괴로 변하는, 땅을 상징하는 3개가 모두 음인 곤괴로 변하게 됩니다. 불이 다 타고 나면 흙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4번째 괴를 보시면 진괴입니다. 자, 진괴는 맨 아래에 양효가 있고 위에 2개의 음효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레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2개의 음효가 아래로 누르고 있어서 맨 밑에 있는 양효가 억압이 되고 있지만
용수철과 같은 강한 반발력을 가지고 결국 폭발하여 솟구치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우레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정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가족에서는 주효가 양효이고 맨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큰 아들, 장남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인체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힘이 센 다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째 개인 손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손괴는 맨 아래 음효가 있고 위에 2개의 양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의 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맨 아래 밑으로 잡아당기는 음효에 의해서 가운데 양효는 제약을 받지만 맨 위에 양효는 기운이 날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상입니다. 또 성정은 입이라고 해서 빠져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 아래에 있는 음효가 주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 2 양효를 밑으로 잡아당겨서 다 밑으로 집어넣는 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에서는 주요인 음효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딸, 장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 개인 감괴입니다. 감괴는 물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양효가 있고 아래 위에 음효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양효가 물 속에 있는 양기로서 물의 역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은 함이라고 해서 고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가족으로는 주효가 양이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중남이 되겠습니다. 자, 감괴의 특징은 주요인 중앙의 양효가 아래 위의 음효들을 양효로 만들어서 결국 건괴로 바뀌게 됩니다. 물은 그 중앙에 있는 양기가 그 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리께에서도 살펴봤지만 리께는 곤께로 변할 수 있고 또 감께는 건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리께와 감께는 건곤을 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곤의 대행자를 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깨는 7번째 개인 간깨입니다. 간깨는 산을 상징합니다. 맨 위에 양효가 있고 나머지 2 자리는 음효인 괴인데 맨 위에 양효가 양의 성질로 위로 날아가려고 하나 아래 2개의 음효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 불룩한 산의 모습이 그러한 상이어서 간은 산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의 성질은 멈출 지자입니다. 성정은 멈춰있는, 그쳐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간방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 것도 간방이어서이고 우리나라에서 선천 문명을 매듭짓게 되는 것도 역시 간은 지하라는 간의 성질 때문입니다. 다음 께는 마지막으로 음요만 3개가 있는 곤께입니다. 곤께는 땅을 상징합니다. 땅은 하늘에서 던져주는 기운을 모두 그대로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만물을 기르는 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곤께입니다. 곤께의 성질은 유순함, 온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는 역시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인체로는 모든 장기를 다 담고 있는 배, 복부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괴의 생긴 모습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것이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건삼년, 건께는 3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또 2번째 태상절, 두 번째 게임 택께는 맨 위에만 끊어져 있다. 태상절. 또 3번째 리께는 리허중, 리께는 허하다,
비어있다. 중, 가운데만. 릿개는 가운데만 끊어져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진하련. 진하련은 진께는 맨 아랫부분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손하단 내지는 손하절이라고 하는데 손께는 맨 아래에만 끊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감중련. 감께는 가운데만, 중간만 연결되어 있다. 또 간상련. 간께는 맨 위에만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곤삼절. 곤께는 세 개가 모두 끊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괴의 모습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괴는 그 상징하는 사물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8개의 괴를 우주의 8방위, 8개의 방위에 배치해서 우주 사계절의 순환 이치와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엽궤도입니다. 복귀 8궤, 문왕 8궤, 정역 8궤라는 우주 봄, 여름, 가을의 모습을 그 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궤상을 보시는 연습이나 기본 암기가 끝난 도생님들은 증산도 진리책을 보면서 이 삼역 궤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관 부록으로 하도와 낙서, 천간지지, 8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공부하시면 진리 보는 눈이 크게 열리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